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수업할 건데 기대 수익률이 클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클 수 있고요. 이건 언제죠? 단계에 그래요. 단계는 기대가 클 수도 있고 요구가 클 수도 있고 그 단계는 뭐 될 수 있어요? 불일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클 때는 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는 이 부동산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부동산이라서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얘가 뭐 했는데 컸었는데 얘가 점차 하락을 합니다. 얼마까지 하락을 하죠? 기대와 요구가 일치되는 수준까지 하락해서 장기에는 이 둘이 뭐 한다? 일치한다. 이걸 투자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번엔 결론. 기대가 작았어요. 작으면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기대가 점차 상승. 어디까지? 요구와 일치되는 수준까지. 그래서 처음 시작이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처음 시작이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다. 기대와 요구는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단계에는 불일치하다가 장기에는 일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법적 규제가 과다합니까? 그리고 수급 조절이 좀 곤란합니까? 그리고 사고 파는데 걸리는 기간, 매매 기간이 좀 이렇게 장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막 언제 하지 마요. 가격 왜곡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단계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왜곡되지 않거든요. 장기에는 제값어치를 찾아가요. 단계에 왜곡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는 말이 온지 X인지 얘기만 좀 해줘요. 가치는 가격으로부터 장기에 괴리된다. X.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장기에도 불일치한다. X. 부동산 시장은 법적 규제가 과다하고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X. 그러니까 뭐 불일치, 괴리, 왜곡 이런 단어 앞에는 단기가 떠 있고요. 일치 앞에는 장기가 떠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저랑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자, 갑시다. 우리 방금 가치하고 가격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비례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비싼 부동산은 가격도 비싸요? 가치가 싸면 가격도 떨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 수익 가액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가격 구하는 공식은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눈 값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수 공부하면서는요. 이거 공부 못하시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상당히 예를 먹어요. 자,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근데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는 작아져야지 분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와 분수는 무슨 관계? 비례. 밑에 있는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 그럼 읽어주세요. 누구랑 누구는 비례 관계냐면요. 순영업소득하고 누구는요? 가격은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살짝 뭐가 중요하냐면 반비례가 좀 더 중요합니다. 살짝. 그래서 저는 반비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좀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그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뭐죠?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와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더 중요한 거. 방금 환원 이율하고 가격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다. 환원율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고요. 환원율이 떨어져야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격이 누구를 만나면 반비례로 바뀌냐면요. 히읗을 만나면. 중요합니다. 가격과 히읗은 반비례입니다. 가격과 누구는요? 히읗.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격하고 가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예요. 그리고 가격하고 순영업소득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예요. 그런데 가격하고 화폐 가치는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가격하고요. 환원이율하고는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히읗을 만나면 반비례로 바뀐다.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로서 현재 값이고요. 주관적이라서 여러 개 있는 것.
가치.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되어 버린 과거값이고요. 객관적이라서 하나밖에 없는 거 가격. 그냥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지만 비례지만 화폐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가치 가격은 괴리되는 편인가요? 일치되는 편인가요? 그렇지. 단계에는 괴리되지만 장계에는 일치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형경일치계 갈 겁니다. 뭐요? 형경일치계. 형성 요인이 있고요. 발생 요인이 있고요. 가치가 있는데 발생 요인은 좀 쉬운 거라서 바로 들어갈게요. 부동산 가치는요. 유유히 발생이 돼요. 어떻게 해요? 유유히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시험에 나올 때는 유용성이 효용으로 바꿔서 나오니까 같은 말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만족감을 줘야지 가치가 발생하거든요.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을 세 글자로는요. 유용성, 두 글자로는 효용. 두 번째는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도 당연히 구매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건 무슨 수요? 유효수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법적인 이전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부동산 가치는 유유히 발생된다. 참여 공부할 때부터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유유히 발생, 유유히 발생. 유유히는 뭐? 발생. 유유히는 뭐? 발생. 형성 아니야. 유유히는 발생. 형성이 뭐냐? 형경일치계. 자, 가치 형성 요인은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가치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시일치계입니까? 형경일치계입니까? 형경일치계.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형성인지 발생인지를 얘기해야 돼. 자, 저를 보시고요. 유용성, 효용, 유효소요, 희소성, 이전성은 가치. 발생 요인이고 유의 발생, 유의 발생 입에 붙이세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은요.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뒤에 가면 두 번 더 나오는데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발생 요인 중 그럼 큰일 나.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콕 집어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고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와 비교한 다음에 첫 번째 주는 작업이 사정 보정, 두 번째 시점 수정, 세 번째가 가치 형성 요인 비교입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도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때 더 먼저 나오니 한 번 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인데 얘는 최근 28회 때 이후로 그러니까 최근 한 7, 8년 동안은 시험에 한 번도 소식이 없었던 내용이라서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점 수정이나 시점 기준 시점처럼 시점이 뜨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입니다. 시점 뜨면 무슨 원칙? 변동.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가 뜨면 장래가 뜨면 예측의 원칙입니다. 장래는 뭐? 예측.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인데 이건 중요합니다.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부동산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원칙? 내부 균형의 원칙.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은 부동산 내부야, 외부야? 외부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특히 요거는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내부 감가 중 대표적인 감가가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는 무조건 균형의 원칙. 외부 감가는 무조건 경제적 감가거든요. 얘는 적합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부를 나타내는 단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내부라서 균형의 원칙 하시면 되고요. 외부를 나타내는 단어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이런 것 때문에 외부 적합의 원칙 하시면 됩니다.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둘 다 추가 투자 관계가 돼요. 추가 투자 관계가 되는데 입체적 이용이나 건물 고층화를 따지면서 추가 투자 따지는 것은 수익 체증 체감이고요. 부동산의 가격은 기여도의 합이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의 합인가요? 기여도의 합인가요? 기여도의 합입니다. 비용을 합한 게 아니라 기여도를 합한 거다 하는 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잘 보시고 5억짜리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5천만 원 들었어요. 방금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5천만 원. 그걸 생산비라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은 5억짜리에 5천만 원 비용 들였으니까 5억 5천이다. OX. X입니다. 5천만 원 들였을 때 이 부동산의 기여도가 1억이래요. 비용은 5천만 원 들였지만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6억이 돼요. 근데 5억짜리 부동산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2천만 원밖에 기여를 못한대요. 부동산의 가격은 5억 2천이 되는 겁니다. 비용 얼마 썼느냐가 중요합니까? 그 비용 썼을 때 전체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의 합 아니고 기여도의 합, 요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비슷한 두 재화를 비교하는 것을 대체 원칙이라 그래요. 무슨 원칙? 대체 원칙. 대체제를 또 올려주시면 돼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격이 비쌀 때는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하시고 효용이 비쌀 때는 가격이 싼 걸 선택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비슷한 것 중에서 좀 더 나은 걸 선택해 보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원칙을 대체 원칙이라 그래요. 수익 배분, 이건 잔여법 관계가 됩니다. 잔여법, 수익 배분 끝내시고요. 최유효 이용. 자, 출발합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됩니까? 최유효이 전제가 됩니다. 최유효 이용은 우리나라 감칙 규정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칙 규정에 없었어요. 토지의 특성 중에서 무슨 성 때문에 최유효용을 하냐면 하나는 부증성, 또 하나 더. 그렇지. 용도의 다양성. 우리 좀 있으면 지역 분석이라는 것과 개별 분석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나중에 하는 게 개별 분석이고 지역 분석해가지고는 가격 수준밖에 몰라요. 개별 분석해야지 가격을 알 수 있고요. 하나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하나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데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이 최유효 이용. 엉망입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판정은 지역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이루어진다. 꼭 좀 기억하시고 지역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고 표준적 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최유효 이용의 모든 것. 감정 평가할 때는 뭐를 전제로 평가하는데?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 없더라. 최유효 이용은 토지의 특성,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좋아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수요 공급이 가격 결정하는 것을 가격 신축성 그러고요.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격 탄력성 그러고요. 그 둘을 합쳐서 가격 이중성 그래요. 요거는 수요 공급과 가격 사이의 피드백 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수요 공급의 원칙과 기회 비용은 사람들은 포기되는 게 이렇게 커지면요. 요구되는 게 커지더래요. 이걸 기회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좀 질문 좀 드려야 되겠다. 도심이 이렇게 있고 외곽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도심에서는 뭘 이용해요? 상업지. 좀 더 가면 주거지. 그다음 좀 더 가면 공업지. 상업지가 비싸요? 공업지가 비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업지가 비싸죠. 근데 만약에 도심에서 공업지를 이용하고 있대요. 같은 공업지라도 도심 공업지가 비쌀까요? 외곽 공업지가 비쌀까요? 도심 공업지가 비싸죠. 이걸 뭘로 설명하면 통상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도심에서 그 비싼 뭐를 포기하고 상업을 포기하고 공업으로 이용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포기되는 값어치가 커지면 그에 상응하게 요구되는 값어치도 뭐하더라? 커지더라. 요거의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도심지 공업지가 외곽지 공업지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도심을 공업지로 쓰기에는 뭐가 너무 큰데? 기회비용이 너무 큰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요. 결국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켜서 정상 이윤으로 바꾸더라 하는 것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제가 물으면 빠르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점에 뜨면 변동의 원칙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 장래가 뜨면 예측의 원칙입니다.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내부 균형,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은 외부 적합, 추가 투자와 관계가 되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입니다. 그러면 기여, 건물 고층화나 입체적 이용을 하면서 추가 투자를 따지면 수익, 체증, 체감, 비슷한 두 재화를 비교하면 대체, 잔여법 관계되는 건 수익 배분, 감정 평가할 때는 항상 이게 전제가 됩니다. 최유효 이용, 감칙 규정에는 없어요. 수요 공급과 가격 사이의 피드백 관계를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하는데 얘는 수요 공급, 포기되는 게 커지면 요구되는 것도 커져요. 기회비용, 초과 이윤은 이걸 야기하고 이건 초과 이윤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면 경쟁의 원칙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한 장 넘기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가보도록 해요. 요거 선지표 후계체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하는 게 뭐고요? 지역 분석이고요. 얘는 표준적 이용이죠? 그리고 가격 구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구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구하는 거고, 나중에 하는 게 무슨 분석이죠? 개별 분석이고, 요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역 분석은 선행한다 아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지역 이용과 가격의 수준만. 얘는 내부라서 외부라서 조금 거시적 분석이에요. 그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일단 뭐하고 후행하고, 이용은 최유효 이용, 그리고 가격, 얘는 내부라서 미시적 분석이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의 종류가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토시는 안 틀리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같이 무슨 요인 중에서,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이 되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누구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동일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무슨 관계? 대체, 이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동일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수요 공급 관계가 성립하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절단납니다, 진짜. 법조문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일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무슨 관계 성립하면서,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무슨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수거권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시험에 맨날 나오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거권 정도는 주관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하시면 되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동일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자, 감정평가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3가지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는데 요거 주관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비용성. 시험에 진짜 농담 아닙니다. 비교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교성.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얘기해야 돼.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비용성의 원가 방식. 그럼 시장성의 비교 방식. 그 다음 수익성의 수익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 적산법. 그렇게 해서 구한 가액과 임대료는 적산가액, 적산임료라 그래요. 비교 방식으로는 가액, 임대료에다가 가액이 하나 더 있는데, 가액 구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무슨 법이지만? 비교법이지만 공시지가는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말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래사례 기준법, 임대사례 기준법 있어 없어? 없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 거래사례 기준법, 임대사례 기준법 없어. 공시지가 비교법 있지? 그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 지문에 공시지가 비교법이나 거래사례 기준법이나 임대사례 기준법이 더 있으면 그 지문은 그냥 X니까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에 붙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그러니까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뭐하지만 비교하지만 공시지가랑은 기준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서법. 가액 구하는 게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게 분서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라고 합니다. 잠깐 공식 한번 확인할게요. 자,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한다. 이렇게. 제조달 원가를 뭐 한다? 감가수. 자, 뒤에 가셔서 배우긴 할 건데 잠깐 절 보세요. 감가수정은 3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나와야 됩니다. 뭐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즉 몇 개 감가를? 3개 감가를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해주는 작업이죠? 공제해주는 작업입니다. 공제해주는 작업. 감가수정은 자, 절 보시고 대답하세요.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이다. X.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취득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이다. X. 마지막입니다.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제조달 원가에다가 가산하는 작업이다. X. 진짜 같이 큰일 납니다, 진짜. 감가수정은 3가지 요건 충족.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뒤에 가시면 요 VS, 감가수정이라는 것과 감가상각이라는 걸 비교하거든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수정. 따라 해보세요. 수정. 상각. 오늘 배우긴 할 건데 제가 물으면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안한가요? 네, 물으면. 감정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정이에요, 상각이에요? 수정이에요. 기업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것은요, 상각이고요. 제조달 원가 기준하는 건요, 수정이에요. 취득 원가 기준하는 것, 상각.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 세 개가 다 나오면요, 수정이에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액만 나와요, 상각입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합니다. 수정입니다. 수정입니다. 법정 연수를 기준합니다. 상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관찰을 합니다. 수정입니다. 수정입니다. 관찰하지 않습니다. 상각입니다. 그래서 감가수정과 상각을 비교해 드릴게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가액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제조달 원가를 기준하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이 모두 나오며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관찰 감가를 인정하고 하는 것은 감가수정이라면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고요. 취득 원가 기준하고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보고요. 법정 내용수를 기준하고요. 관찰하지 않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더 할 거예요. 적산법은 첫 번째 글자 따서 암기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기필,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하시면 적산법이 됩니다. 뭐기필? 기뭐필? 기기뭐? 기기필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험에서 가로 비워놓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죠?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하죠? 기대율.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한 다음에 무슨 경비를 더하죠? 필요 재경비, 필요한 경비를 더합니다. 오케이? 자,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에다가 세 가지 비교 작업을 합니다.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우리 가치형성요인이라고 잘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치형성요인은 현경, 일찍에 해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데 여기 3번 나온다고, 3번.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한번 나와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나오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한 다음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두 문자 따셔도 됩니다. BCG 개그 시작. BCG 개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름도 달라요. 얘들은 비교법이고 얘들은 기준법이었잖아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이라는 작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없어요. 뭐부터 시작해요? 시점 수정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묻어서 외워버렸어요. 비사지 개그야, BCG 개그야? BCG 개그야, 비사시지 개그야? 절대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보정이 없습니다. BCG 개그, BCG 개그 기억하시고요. 여기다가는 필기를 하나 해놓을 거예요. 수익 방식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으로 나누는 건데 필기합니다.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쓸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로 비워놓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수익환원법은 시작.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시작.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수익분석법은 수필입니다. 뭔 필이요? 수필. 우리 부동산학에서 저 필이 두 번 나오거든요. 뭔 필이 있고 뭔 필이 있냐면 기기필이 있고 수필이 있습니다. 적산법은 기기필, 수익분석법은 수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원가법이 뭐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뭐해서?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적산법은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한 경비 더해가지고 임대료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임대를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써서 가액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시작.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대답 좀 해주세요. 기기필은 무슨 법? 적산법. BCG 개그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필은 무슨 법? 수익 분석법. 누가 하는 법 한 것 같은데. 수필은 수익 분석법. 이때 원가법 쓰는 물건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가법 쓰는 물건들은요. 건건항선소 하시면 됩니다. 뭐요?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기계, 기구류도 추가해 주세요. 기계나 기구류. 기계, 기구류를 평가할 때는요. 기계, 기구류를 평가할 때는요. 원가법 씁니다. 됐어요? 네. 거래사례비법 비교법 쓰는 물건. 자, 정해놓으세요. 일, 산, 과, 자, 동이고요. 잠깐만. 여기 숫자 3 써놓으실래요? 일괄 몇 개? 3개. 일괄 3개는 일단 거래사례비법입니다. 수익하는법은요. 영광, 공, 기업 옆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기업가치 옆에다가 비상장 채권. 이거 아직 한 번 더 치면 안 났는데 한 번 써놓으세요. 비상장 채권. 우리 비상장 채권 하나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영광에 있는 뭔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영광에 있는 공기업들이 비상장되어 있어. 이렇게 암기합니다. 어디에 있는 무슨 기업들이? 영광에 있는 공기업들이 비상장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저를 보시고.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이런 것들은 원가법.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다음에 기업가치, 비상장채권은 무슨 법? 수익환원법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토지는 원래 무슨 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쓰게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뭔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근데 그 거래사례가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따라서 다른지 알고 계시죠? 도시는 거래가 잘 돼, 안 돼? 그래서 몇 년치만? 치만 봐요. 관농자는 거래가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몇 년치? 5년치.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요 3호가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3호가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경우가 딱 몇 번이냐면 4번이나 나와요. 방금 한번 나왔지? 한번 해보자. 토지는 무슨 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 거래사례가 그 밖의 지역일 때는 잘 했어요. 도시지역일 때는 3년.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합니까? 리츠의 자본금 중에서 설립자본금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은 5억입니다. 5억.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 그때도 5와 3이 나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가면 직원 있나?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이제 자산 운용을 하겠네? 근데 아무나 자산 운용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법에 마파가 났어요. 이 사람들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돼요? 몇 년? 5년은 종사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사 돼요? 몇 년? 5년입니다. 뭘 3년이래. 5년입니다. 부동산 관련 석사도 됩니까? 이 사람 3년입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부동산 관련 석사 3년. 그리고 맨날 치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공공임대 아세요? 공공임대? 몇 개 있어? 8개 있어요. 67개 있어요? 67개? 8개 있습니다. 영국행 통장 분기기. 제가 거꾸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뭘까요? 기준주택 매입 공공임대고요. 기준주택을 임차해 와서 전대하는 건 뭘까요? 기준주택 전세.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은요. 분양 전환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전세 계약 방식은 뭐예요? 장기 전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장기 전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어.
행복이고요. 이 사람들 받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까지 떠요. 통합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 8개 중에서 연도가 나오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는 50년이고요. 하나는 30년입니다. 그때 또 53이 나와.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 이거 지금 끝냅시다. 지금 끝내고 앞으로 우리 테이블에 올리지 맙시다. 토지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근데 그 거래 사례가 도시지역일 때는. 그 밖의 지역일 때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 3억.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부동산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잘했어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5년.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는 50년. 또 5년 그러면 안 돼. 5년 안 그러면 안 돼. 50년. 국민임대는 몇 년? 30년. 5, 3, 4종 세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림 한번 가볼까요? 살림은 원칙이요. 산지와 임목을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얘들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중요합니다. 같은 기계라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건설기계,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은 원가,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5개 다 효용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무슨 가액? 해체, 처분 가액.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볼 거야, 나. 효용가치가 없는 선박은? 해체, 처분 가액. 효용가치가 없는 자동차는? 해체, 처분 가액. 효용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 효용가치가 없다 뜨면 무조건 해체, 처분 가액이야. 그런데 효용가치가 있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효용가치가 있는 항공기는? 원가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 원가법 쓰고 누구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지는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냐면 자기 집에 없는 거, 자기 집에 있는 거. 자기 집에 건설기계나 항공기 선박 없지? 그런 애들 무슨 법? 원가법. 시장에 잘 거래가 안 되는 기계. 자기 집에 자동차 동산 있지? 이거는 거래가 잘 되는 기계,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고 5개 다 효용가치 없어졌을 땐 무슨 가액? 해체, 처분 가액입니다. 오케이?